한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대전을 방문한 이유부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천안함 1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대전 현충원을 방문해서 당시 천안함 이 조사 단장을 하셨던 윤종성 장군님과 함께 천안함 묘역 그리고 연평해전 묘역을 참배하고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충청권에서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이 있으시다면 어떤 현안 꼽으시겠습니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 총선을 이끌면서 충청의 세종에 국회의사당을 완전하게 이전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렸었죠. 당시에도 좀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당내를 설득을 해서 우리 약속을 그렇게 공식적으로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게 아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는 국회의 완전 이전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위한 정치를 계속 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AI 시대잖아요. 저는 그렇죠. 정말 중요한 혁명의 시대라고 생각하는데요. AI 시대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AI 컴퓨팅 센터일 겁니다. 국가의 AI 컴퓨팅 센터를 만드는데 충남의 여러 곳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저는 여러 면에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지원이다라고 생각하고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충청권에 그리고 특히 세종에 이 국회 완전 이전, 본회의장까지 완전 이전을 지난 총선에서도 공약으로 그렇습니다. 내세우셨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부만 오게 되면 결국은 서울이 다 할 겁니다. 뭐 우리 그래 왔던 거 알잖아요. 결국은 완전한 이전, 그 기능 자체를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건 또 대통령실 이전하고 좀 다르게 수도 이전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헌법 개정까지는 필요 없는 사안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헌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뭐 개헌 얘기들이 좀 나오고 예.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입장을 확고하게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잘 아시다시피 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을 지금 저희가 쓰고 있죠. 이 87 헌법으로 우리가 선진국이 됐고 또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가 됐으니까 이 헌법 체제는 전 위대한 체제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87 체제를 지탱해온 정신은 절제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동안도 여야 간에 굉장한 싸움들이 있었지만 탄핵이나 계엄을 지금처럼 쓰지는 않았거든요. 결국은 지금의 시스템으로 사람만 바꾸면 더 잔인한 싸움이 계속될 것이고 국민들께서 더 다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번에는 87 체제의 문을 닫는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책을 출판하셨어요. 네.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이 출판을 하셨는데 지역을 찾아서 이제 곳곳을 강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중요한 어떤 그 역사적 장면을 겪었잖아요. 계엄 이후의 상황이 특히 그랬죠. 그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선의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또 인간적인 부족함을 가지고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받아들였는지를 제가 어떤 마음으로 했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역사적인 선택이나 결정의 과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 저는 이런 마음 가지고 했다라고 한번 국민들께 평가받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쓴 것이니 또 많이 호응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또 부족한 부분 지적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많이 제가 오히려 뭐 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좀 이 미래 비전으로 좀 제시하신 것이 AI 시대에 맞는 정치도 좀 변화해야 그렇습니다.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비전도 좀 밝혀주시죠. AI 시대가 그냥 단순하게 무슨 이 부가적인 뭐가 하나 더 나온 이렇다기보다는요. 인간의 한계라는 게 두 가지잖아요. 체력과 지능, 지력 이런 거겠죠. 체력을 극복한 것이 산업혁명이었다면 지력을 극복하는 게 지금의 우리가 맡고 있는 AI 혁명의 시대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이 AI 혁명에 제대로 올라타서 드라마틱한 성장을 이루어야만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여기 올라타지 못하면 정말 예전에 우리가 산업혁명에 제대로 올라타지 못해서 결국 나라까지 뺏겼던 상황까지 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기를 가지고 AI 시대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정치 그리고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안들을 모색하고 계십니까? AI는 사실 그런 겁니다. 컴퓨팅 파워 중요한 게요. 또 하나는 데이터 그리고 또 하나는 인재 그리고 또 하나 전력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컴퓨팅 파워라는 게 결국 GPU라는 그
이 칩을 계속 공급하는 건데 이게 비쌉니다. 작은 회사들 단위 회사기는 어렵고 네. 다른 나라도 그렇게 경쟁하고 있지는 않아요. 정부에서 많이 GPU를 구입해서 이 연구와 이 산업을 하려는 우리 스타트업과 기업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지금도 이제 계획은 되고 있습니다만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문제는 중국이 이 영역에서 많이 앞서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은 솔직히 개인정보 보호에 좀 둔감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대한 데이터를 AI 산업에 투입할 수 있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AI 산업에다가 데이터를 넣을 때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당연히 중시해야 합니다만 너무 강한 규제로 이 AI 산업의 발전을 막는 면이 있거든요. 이 데이터 규제를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 있어서는 데이터 규제 프리존을 만든다든가 이런 방식, 뭐 충청도 충분히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컴퓨팅 센터 같은 연계해서 얼마든지 그런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그런 방식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력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AI 시대는 과거와 차원이 다른 정도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U나 다른 나라에서도 그동안에 일종의 에너지 PC주의라고 하죠. 뭐 기후위기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아리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했던 그런 방식을 좀 벗어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이 굉장한 위기자 기회의 시대에는 전력을 실효성 있게 쓰기 위해서 원전이라든가 LNG라든가 과감하게 투자해서 전력망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만이 우리랑 어느 정도 경쟁하는데 대만은 원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TSMC라는 대단한 회사가 있지만 거기 말고는 정전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한계에서 우리가 이미 원전을 지금 되살려놔서 앞서 있는 거거든요. 더 발전시키고 국가가 그걸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혁명의 시대에 정부가 할 일은 뒷다리 잡지 말고 응원하고 박수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원전의 필요성을 좀 강조를 그렇습니다. 하셨는데요. 이 원전에 뭐 강한 강점도 많습니다만은 단점도 있어요. 이 사용 후 핵 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또 환경에 관한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모든 문제는 장단점이 다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는 또 과학이 발전하면서 안전성이 많이 높아진 상태예요. 특히 SMR이라고 하죠. 소형 그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그 위험성이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AI 시대잖아요. 원래 그런 문제를 단점을 많이 강조했던 나라에서도 지금은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미국에서 쓰리마일스 아일랜드라는 미국 기준으로 보면 체르노빌 같은 곳입니다. 사고가 났던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원전 산업이 점점 쇠퇴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그 원전을 다 되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AI 시대에 있어서 전력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모든 국가가 아는 거죠. 지금 요 몇 년 동안에 이 AI 시대에서의 승부를 내야 나라의 흥망이 좌우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앵커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중시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만 지금은 전력을 다할 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들을 좀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평생 복지 통장 이 부분 좀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 들을 수 있을까요? 취약계층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AI 시대가 되면 분명히 사람의 일자리를 AI가 대체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노동시간은 줄어들 거고 그러면 수입은 줄어들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제대로 된 복지로 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복지는 약자를 향한 복지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우리 모두를 향한 복지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한평생 복지 계좌 통장을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복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받는지. 그렇죠. 자, 주는 쪽의 기준으로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 중복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자체도 주고 국가도 주고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 주는 거를 한꺼번에 합친다. 이건 사실 관료제에서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대신 제 생각은 수요자 기준으로 하나의 계좌로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받는 모든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은 이 계좌에 꽂히게 해서 네. 이 본인 스스로가 받는 걸 정확하게 알고 왜냐하면 우리 받는 것 중에서 대부분 안 쓰고 넘어가는 거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서 또 예를 들어서 무슨 아이들
유치원 비용을 보조받는다고 했을 때 네. 유치원 보조가 필요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른 걸로 전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개인의 맞춤형으로 이용하는 것이 이제 복지를 공급자인 국가나 지자체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 위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별거 아닌 차이지만 전 그게 누수를 많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앵커님도 나라로부터 무슨 혜택을 받고 있는지 다 모르실걸요? 그렇죠.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나라는 항상 해주는 게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세금만 되잖아요. 내고 있어. 그렇죠. 라는. 근데 실제로는 되게 많아요. 그렇군요. 안 찾아 먹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쓸 수 있고 누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이 정치권 현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네. 언제쯤 어떻게 될지도 이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마지막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인 건 분명하고요. 국민들께서 진영을 불문하고 많이 상처 입고 고통받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런 시기에 정치인이 할 일은 어떤 예측이나 예단보다는 화합과 통합 그리고 존중을 하는 그 이후의 문제를 염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 결론을 예단하지는 않겠고요.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통합과 화합의 길로 가야 한다라는 그 점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동훈